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금융상식 문제풀이를 보시게 될 텐데요. 문제풀이를 먼저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교재 문제를 보시고 나서 문제를 보셔야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시겠죠. 만약에 문제를 안 풀어보셨다면 지금 잠시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챕터 1인 금융경제 일반을 보실 텐데요. 네, 문제 1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우선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1번부터 차례를 보자면 금융이란 화폐의 유통을 의미한다. 금융이란 원래 저희가 금융이라 생각하는 거는 쉽게 그냥 은행 업무 같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적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들은 금융이란 화폐 유통을 모두 의미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금융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배우는 금융이기 때문에 그 금융에 대한 의의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두 번째로는 금융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및 정부기관 내부분은 아닌다. 네. 크게 금융활동 주체로 크게 4개로 나뉘는데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정부, 기관 내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나 자금 공급자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은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의 연결고리인 역할을 해준다. 그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4개 중에서 금융기관만 특별하게 지금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나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연결고리 역할을 하므로 꼭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챙겨주셔야겠죠. 네. 다음으론 2번 금융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시자면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눈다. 2번 내부 자금은 외부 자금에 비해 코스트가 낮고 상할 필요가 없다. 3번 외부 자금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주식 및 채권 발행이 포함된다. 4번 본원적 증언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경제 주체가 발행하는 채무 증서이다 라고 했는데요. 답은 우선 1번입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다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1번이 답인 이유는 지금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 경로는 똑같은데 여기 사이에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뉜다. 만약에 중간에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간접 금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없다면 직접 금융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자면 내부 자금은 외부 자금에 비해 코스트코가 낮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조금 들겠고 당연히 제 돈 쓰는 거니까 회사 안에 있는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외부 자금에는 금융기관과 차입금, 주식 및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 자금이라는 거는 그냥 내부 자금 이외의 것 내부 자금 이외의 거를 모두 다 외부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다 모두 외부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원적 증언이란 회사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발행하는 증서다라고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3번을 보실 텐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금 수요자,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자기가 발행했습니다.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자금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이다. 만약 여기서 이제 확인을 못했다면 직접 조달이다 하는 거래를 뭐라고 한다? 당연히 직접 금융 거래겠죠.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옆에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해준다면 간접 금융 거래가 되겠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거래가 될 거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을 이제 좀 보시자면 그냥 용어 뜻을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재화시장이란 직접적인 물건이 오고 가는 시장, 그러니까 현물이 오고 가는 시장을 통틀어서 재화시장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론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1번 기억, 자원분배 기능이 있다. 네, 맞죠. 자원분배이 있죠. 그리고 소득격차 완화 기능은 네, 없죠. 그리고 위험분산 기능이 있다. 네, 맞고요. 시장 규율 기능이 있다. 얘도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금융시장 기능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3개 말고 하나 높은 유동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네, 정보 수집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총 5가지 기능이 있다. 금융시장의 기능으로서 총 5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금융시장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보기를 보자면 금융거래 만기에 따라, 금융수단의 성격에 따라,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 금융거래 장소에 따라 총 8가지로 나뉜다. 이제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텐데요. 만기에 따라서는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했는데요.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장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이 있어요? 네,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 네. 그런데 자본시장은 저희가 대략 장기 금융시장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아마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명칭상, 원래 명칭상은 장기금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명칭에 관해서는 꼭 장기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거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꼭 자본시장이라는 거 꼭 짚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가 아니라. 그리고 금융수단의 성격에 따라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나뉜다. 채무증서시장, 채무는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고요. 주식시장은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단계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처음에 발행했는지 발행된 상품이 다시 또 재판매되고 재판매되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 2개로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거래소 시장이라면 그냥 저희가 쉽게 주식시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의 모든, 거래소 시장 이외의 모든 부분을 장외시장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보기의 네모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콜시장, 네,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 예금 증서시장, 판매 조건부 채권 매매시장, 표지어음시장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등이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했는데 답은 우선 단기금융입니다. 네, 단기금융 상품은 이게 총 여기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좀 다 외워주셔야지만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콜라 기업 콜라 기업 표지 모델을 환매시가 통화씨에게
양도하였다. 그냥 말이 되게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콜이 콜금리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업이 여기 기업어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가 표지어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환매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통화가 통화 안정시장이고 양도하였다. 양도성 예금증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름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앞에 것만 따서 외워주신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단기금융시장은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 꼭 챙겨가시고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론 7번을 보실 텐데요. 다음 중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장기금융상품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걸 갖고 있었을 때 금리가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저희 나라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해지 수단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보다 파생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을 해지해야겠죠. 그러므로 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겠죠. 여기서 간혹 저희가 선물이나 옵션이나 수업 이런 단어가 나오겠는데 되는데요. 선물이라 하면 저희 선물이라는 용어가 미리 어떤 물건을 제가 뭐 한 달 뒤에 받을 텐데 지금 현재 그거를 그냥 결제하는 겁니다. 미리 선결제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란 제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옵션, 난 이거 원해, 저거 원해 이렇게 옵션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래에 옵션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옵션 거래라고 많이 말을 하고 옵션이 그런 의미고요. 수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걸 거래할 거야. 그런 계약을 체결해 놓은 거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우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은 우선 2번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장기 금융시장을 이제 먼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단기 금융시장부터 볼 텐데요. 단기 금융시장은 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단기이기 때문에 대개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바로바로 받겠죠. 그래서 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이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융시장은 금리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즉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점점 장기 금융시장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주가 영향을 미치고 했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 및 가계, 소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될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되면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실물 경제 활동에 물가 변동을 초래할 거다. 이 순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해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순서 단기, 장기, 기업 투자, 기업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해 가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시고 나서 외우는 순서대로 그렇게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론 9번인데요. 다음 보기 가로 아래 알맞은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이외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재정 수지, 수급 사정 등 다양한 요인,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통화정책 관계가 간접적이고 복잡하다라고 말했는데 통화정책 우리 아까 방금 8번에서 했던 중앙은행 통화정책에서는 단기 시장,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장기 금융시장이 뭐겠어요? 자본시장이 되도록 하겠죠. 맞죠? 다음으론 채무증서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채무증서시장입니다. 채무증서는 한마디로 채권을 말하는 거겠죠. 채권을 말하는 건데요. 1번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은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바로. 그리고 기업어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인데요. 유가증권시장과 프리보드시장과 코스닥은 얘는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뉴스 같은 데서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프리보드는 솔직히 좀 생소한 단어라고 하시지만 얘 또한 1시장 말 2시장이라고 했을 때 1시장, 2시장이라고 했을 때 얘가 제3시장 짱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꼭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아니라고 제거할 수 있겠지만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주식시장이라는 거 꼭 챙겨 가셔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11번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주식시장을 보시면 답은 3번인데요. 우선 답을 보기 전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기업을 함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을 많이 하는데요. 채권은 간단히 말했을 때 얘는 빚입니다. 빚. 채권은 빚이고요. 주식은 투자받는 겁니다. 기업에게 투자받는 거고요. 이자는, 그리고 채권, 빚은 우리가 이율을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은 배당입니다. 배당. 그리고 주식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고요. 채권은 빚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을 좀 헷갈리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주식은 투자 개념이고 빚 개념이다 라고 이해만 해주셔도 밑에 거는 조금 쉽게 접근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은 회사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타낸다. 당연히 투자 개념이니까 지분을 줘야겠죠. 맞죠? 그리고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없다. 투자 개념이 다시 되돌려 줄 필요가 없겠죠. 채권과 다르게. 그리고 주주는 채무 변제할 자녀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은 채무 증선보다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 왜냐하면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변동성이 큰 역할을 하겠죠. 3번을 보실 텐데요. 주주는 채무 변제할 자녀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우선 이제 빚 정산을 할 때 우선 투자 금액보다는 빚을 먼저 정리해 주고 나서 주식을 지분 청구권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할 게 뭐냐면요. 저희가 할 게 채권 그리고 우선주, 보통주 이 순서대로 먼저 변제된다는 거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게 좋겠죠. 우선 빚이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청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의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죠. 그러므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먼저 청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녀 재산으로 보통주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식과 채권의 다른 점과 이렇게 변제 자녀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 행사할 때 이런 순서로 된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론
채무증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나온데요. 방금 제가 아까 여기 썼는데 그거랑 똑같이 보고 보시면 될 텐데 답은 우선 채무증서 소유자는 이자 및 원금 등 고정소득을 받는다. 채무는 제가 아까 빚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빚이기 때문에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1번부터 보자면 네, 채무증서 시장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투자 수익이 틀린 거죠. 지금 채권은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투자 수익을 받는 건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채무증서 소유자는 기업의 순이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거는 채권이 아니라 채무증서가 아니라 얘도 주식의 역할이죠. 그리고 채무증서의 만기는 통상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그리고 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13번을 보시겠는데요.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는 여기서 볼 거는 솔직히 국고채만 보셔도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고채를 발행할 때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채 전문 딜러가 되겠죠. 그냥 이 문제는 국고채가 나왔다, 발행할 때 사용된다. 또 뭐 챙길 게 있다면 독점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점까지 여기까지 정도만 이제 챙겨주시면 바로 답 4번이 나오실 텐데요. 그것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을 보실 텐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 우선 유통시장의 가격이 우선 앞에 거 봤을 때 다 높으면이기 때문에 우선 높음으로 가겠습니다.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발행자는 비용이 절감될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만약 유통시장과 만약에 발행시장이 있다고 봤을 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고요. 유통시장에 A란 기업의 주식이 만약에 1,000원에 거래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시장에서는 새로이 발행하는 거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하겠죠. 만약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한 900원 막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할 거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지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900원에서 막 900, 막 90원 이 정도로 유통시장보다 약간 싸게 해야지만 발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통시장의 가격이 1,000원에서 만약 2,000원으로 올랐다면 2,000원이 됐다면 당연히 발행시장 가격도 이만큼에 팔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에 팔면은 사람들이 유통시장의 물량을 사는 게 아니라 발행시장에 나오는 신주를 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므로 발행시장 가격도 거의 막 1,900원까지만 올리겠죠. 만약에 발행시장의 가격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행장 비용이 절감되는 이유는 처음에 만약에 900원이었다면 1,000원을 하기 위해 한 장을 발행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2,000원이 된다면 얘가 한 장이 아니라 0.5장을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유통시장이 만약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발행시장도 오르게 될 거고 그때 비용은 절감될 거다. 반대로 만약 유통시장의 가격이 만약에 내려갈 거라면 발행시장의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게 될 거고요. 하지만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만약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 질문방에다 올려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 2번이고요. 다음으론
전환사채와 우선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지금 책에는 네, 전환사채 여기가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이 아니라 우선주로 바꿔주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답은 우선 2번입니다.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애가 맞죠. 그리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환사채라는 거는 사채긴 사채인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애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과는 좀 다르게 채권의 만약에 수익률이 채권의 이자가 만약에 채권의 이자가 지금 원래 일반 채권의 이자가 만약에 한 5%였다고 봤을 때 지금 전환사채는 이자가 한 3%대 원래 채권보단 이자가 낮지만 이자가 좀 적게 받지만 그에 따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게 전환사채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이 이 이자보다 더 떨어지고 하한가를 치고 있는데 꼭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갖고 계셔도 되지만 이자가 작기 때문에 원래 일반 채권보다 작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는 보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좀 전환사채를 사놓고 주식이 오를 것 같은 애를 사놔야 나중에 전환했을 때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6번을 보실 텐데요. 거래소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앞서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더 문제 풀이도 쉽고요. 접근 방법도 쉽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거의 대략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 해당된다. 아니겠죠. 장내 시장이죠. 거래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참가자 간의 거래 관계가 일방적이다. 주식이라 하면 만약에 제가 A라는 주식을 1,000원에 팔 거다. 그러면 1,000원에 제가 올렸다면 B, C, D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고 나서 B라는 사람은 만약에 900원에 살 거다. C라는 사람은 만약에 950원에 살 거다. 만약에 D라는 사람이 1,050원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1,000원이라 올렸다면 B랑 C라는 사람은 사지 않겠지만 D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싸게 올라온 애기 때문에 바로 사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관계 일방적이진 않죠. 서로 쌍방에서 재고하기 때문에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가 투명하죠. 왜냐하면 제가 올린 금액을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에 사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900원에 살 거다, 만약에 950원에 살 거다, 1,000원에 살 거다 각각 올렸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겠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점도 시장이다. 아니겠죠. 거래소 시장으로 점도 시장이 아닙니다. 네, 이래서 답이 3번이다. 체크해 주시고 가시겠는데요. 거래 시장은 점도 시장이 아니라 네, 장외 시장이죠.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17번을 보시겠는데요. 장외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외시장, 아까 말했던 장내시장, 주식시장 이외의 시장을 모두 장외시장이라고 보시고 가시겠는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우선 답은 4번입니다. 네. 장외시장은 직접거래시장과 점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직접거래시장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주식을 거래한다, 주고받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제가 막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이익을 보고 팔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또 시장성이 불투명하죠. 맞죠? 그런 식으로 거래시장이 있고요. 점도시장 좀 그게 좀 기업에서 올려놓고 장외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직접 거래 시장은 매매 당사 간에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이거죠. 개별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3번 점도 시장은 딜러 브로커 간의 시장과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된다 까지만 챙겨가시고요. 여기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거의 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거의 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거의 다 채권이라는 애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 네. 다음으로 18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통적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아까 단기금융시장 나왔습니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아까 외웠던 거 그거 이제 적용시키면 되시는데 일부러 안 써드릴 텐데요. 모르시겠으면 한번 앞에 찾아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눈에 많이 봐야 솔직히 외우기도 쉽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인 판매 조건부 채권이겠죠. 앞에 거 한번 보시고 찾아봐 주세요. 찾아보는 만큼 더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앞에 거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외웠었나 한번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리고 중반인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 선물 시장 등 도입되며 다양화되고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여기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겠죠. 금융시장 해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는 거, 위험 관리를 위해 활용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거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고 알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이렇게 세 개는 많이 보셨는데요. 특수채 시장이라고는 이제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이거는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채이기 때문에 특수기관,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단체 같은 거에서 발행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겠죠. 다음으로 20번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맞겠죠?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자나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이다. 제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었으면 어떤 걸 썼을 텐데 어떤 물건 사거나 제가 이익을 받았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빌려줌으로써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이다. 맞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차익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지금 답이 3번, 4번 막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 답은 우선 4번입니다. 지금 차익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받을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므로 고금리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A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1년으로 빌려주고 B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10년으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A한테는 제가 만약에 5%라는 이자를 받았다면 B는 10년이나 기간인데 뭐 1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한 10%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3번입니다. 그리고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공급과 수요를 보실 텐데요. 만약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답니다. 만약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쓸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면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겠죠. 만약에 공급이 감소한다면 적은 돈을 쓸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높은 이자, 고금리를 주고 나서 사용하겠죠. 그리고 수요를 봤을 때 수요가 만약에 많다면 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만약에
수요가 만약에 적어진다면 당연히 이자도 적어지겠죠. 지금 노란 색깔은 이자의 개념입니다. 이자. 여기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1번을 보시게 될 텐데요. 보기 네모 안에 적절한 것은 이제 계산인데요. 이거는 100만 원이라는 애 연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1 원금 1에 이자 10%가 되는 겁니다. 원금 1에 이자 10% 거기다 2년이기 때문에 얘는 1.1이 되겠죠. 원금에다 12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21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네. 다음으로 22번을 보실 텐데요. 금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거죠. 감안한 거는 실질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명목금리는 그냥 앞으로 보여지는 금리. 그리고 저희가 그냥 순수 보여지는 금리가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만약에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이 3%다. 3%를 뺀 금리가 실질금리인데요. 그게 3번 보기에 나왔죠. 연 3%이고 물가 상승률이 만약 2%라면 실질금리는 실제로 받는 금리는 1%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효금리란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데요. 실효금리는 표면금리랑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표면금리는 그냥 앞에 보여지는 금리다. 은행에서 이자 3% 줄게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자를 3%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떼고 주기 때문에 표면금리는 제가 말한 3%가 이자가 되는 거고요. 실효금리는 은행에서 요즘에 15.4%가 떼기 시작하면서 표면금리는 그 3%에 대한 15.4%를 떼고 받는 금리가 실효금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번을 보실 텐데요. 수익률과 할인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수익률이란 투자 수익률을 말한다. 맞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이자 금액의 투자 원금 나눈 비율이다. 이자 금액을 이자를 원금 나누고 곱하기 100한 게 얘가 수익률이겠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이거와 똑같이 이자 원금인데요. 만약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여기서 원금이란 애가 채권 가격이겠죠. 채권 가격이 만약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자는 일정한데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분모가 더 커지므로 당연히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할인율이랑 채권 가격을 이자금으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할인율은 채권 가격으로 할인 금액을 나눈 금액이다 라고 알고 가시고요. 채권 수익률 얘를 좀 중요시 봐주셔야겠는데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서로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점 꼭 챙겨가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헷갈리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4번을 보실 텐데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포함되는 금융기관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으로 바뀐 거죠. 농협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건 당연히 특수은행인데요. 특수은행이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국가 및 기업 사회를 위한 목적에 따라 나오니 한마디로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게 된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산업은 산업 발달을 위해서 나온 은행이고요. 수출입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혜택이 많은 은행이 중소기업 은행이고요. 농협협동조합 같은 것도 지역 단위를 좀 농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곳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이라고 분리된다는 점 꼭 알고 가셔야겠죠. 네. 다음으로 25번을 보실 텐데요. 우체국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1번 보기와 좀 같이 볼 텐데요.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우정산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이거는 알고 가시고 챙겨가 주셔야지. 만약 보기에 나왔을 때 거의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오므로 좀 알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예입된 예금은 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전액 국가의 직을 보장한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얘와 같이 우체국은 전액 보장입니다. 원금과 플러스 이자 전액입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전합니다. 원래 일반 시중은행은 이자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 한도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전액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돼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존해준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얘는 꼭 알고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체국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보장된다라고 보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네, 이번 1강에서는 여기까지가 진도가 나갔고요. 다음 챕터 2 예금 업무 일반상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